세계 문명의 역사 속에서 인류를 전율하게 만든 가장 거대한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 100대 사건 중 12번째로 선정된 위대한 유산 콜로세움의 심연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 피어난 이 거대한 석조물은 단순한 오락의장을 넘어 권력과 정치가 정교하게 결합된 통치 기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뜨거운 태양 아래 피와 함성이 교차하던 역사의 생생한 한복판을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투기장은 어떤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필연성을 가지고 탄생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장엄한 대서사실을 통해 제국의 영광과 그림자를 동시에 경험하며 그 진정한 가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척추를 따라 흐르는 테베레 강 유역, 그 비옥한 대지 위에 영원한 도시 로마가 건설되었습니다. 콜로세움이 위치한 계곡지대는 팔라티노와 에스퀼리노, 카일리우스 언덕 사이에 자리한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서기 64년 발생한 로마 대화제 이후 네로 황제는 이 핵심적인 공공부지를 자신의 사적인 궁전부지로 전용했습니다. 네로는 이곳에 팔각형 연회장과 회전하는 천장을 갖춘 황금 궁전을 지어 극도의 사치를 일삼으며 민중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궁전 앞에는 거대한 인공호수를 조성하여 로마 도심 한복판을 자신의 전유물로 삼는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서기 69년 네로의 자살 이후 로마는 4명의 황제가 교체되는 극심한 내란과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이 혼란을 잠재운 플라비우스 왕조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제국의 정통성을 회복할 강력한 상징물이 절실했습니다. 그는 네로의 탐욕으로 빼앗겼던 땅을 로마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워 호수를 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 전쟁의 승리는 콜로세움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약탈한 수만 킬로그램의 금과 은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천문학적 규모의 건립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온 약 10만 명의 유대인들은 가혹한 노예 노동에 투입되어 제국의 웅장한 기념비를 세우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연약한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 무려 12m 깊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기초를 다지는 최첨단 공학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티볼리 채석장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전용 도로를 통해 약 10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틀에 버틴 석재들이 생산되었습니다. 특수 설계된 마차와 수천 마리의 황소를 동원하여 이 무거운 석재들을 건설 현장까지 쉬지 않고 실어 날랐습니다. 석재들 사이를 고정하기 위해 300톤 이상의 철제 클램프와 납이 투입되어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결속력을 확보했습니다. 포추올리산 화산재를 섞어 만든 이른바 로마식 콘크리트는 현대의 시멘트보다도 뛰어난 강도와 내구성을 자랑했습니다. 복잡한 아치와 돔 형태의 볼트 구조는 상부의 엄청난 하중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건축학적 경이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화산재 암석인 투파를 내부 벽면 재료로 선택하여 전체 건물의 하중을 줄이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콘크리트 벽면의 겉을 삼각형 모양의 벽돌로 마감하여 외관의 완성도와 구조적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표준화된 설계 도면과 분업화된 작업 체계를 통해 공사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시키는 놀라운 생산성을 기록했습니다. 이 거대한 타원형 건축물은 외벽 둘레만 527m에 달하며 당대 토목공학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외벽 높이 48m, 전체 둘레 527m에 달하는 이 거대한 타원형 건물은 당대 세계 최대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건물 외곽을 둘러싼 80개의 아치형 입구에는 고유의 번호가 새겨져 대규모 관중의 진입을 체계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지면과 맞닿은 1층은 제국의 기초를 상징하듯 웅장하고 견고한 도리아식 양식의 기둥들이 하중을 지탱했습니다. 이어서 2층에는 우아하고 세련된 이오니아식 기둥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건축물의 미학적 가치를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3층은 가장 화려하고 장식적인 코린트식 기둥들로 꾸며져 로마의 번영과 예술적 성취를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해군 함대에 숙련된 선원들은 최상단 기둥에 연결된 수백 개의 밧줄을 이용해 거대한 차양막인 벨라리움을 설치했습니다. 이 거대한 캔버스 지붕은 관객들을 뜨거운 햇빛과 비로부터 보호하며 최첨단 경기 운영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구토한다는 의미의 보미토리아 시스템은 5만 명의 관객을 단 15분 만에 경기장 밖으로 대피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정교한 계단 통로는 각 신분별 관중들이 서로 섞이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세눔 함대에 숙련된 선원들은 최상단 기둥에 연결된 수백 개의 밧줄을 이용해 거대한 차양막인 벨라리움을 설치했습니다. 미세눔 함대에 숙련된 선원들은 최상단 기둥에 연결된 수백 개의 밧줄을 이용해 거대한 차양막인 벨라리움을 설치했습니다. 내부 관람석인 카베아는 수평으로 나누어진 5개의 구역을 통해 로마의 철저한 계급 질서를 공간적으로 구현했습니다. 경기장과 가장 인접한 1층의 포디움석은 원로원 의원과 제사장 등 제국의 최상류층만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는 가장 중심에 위치한 풀비나르에서 경기를 관람하며 대중의 환호를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권위를 각인시켰습니다. 그 뒤쪽의 매니아눔 프리문 구역은 제국의 행정과 군사적 중추를 담당하던 기사 계급의 전용 좌석이었습니다. 로마의 일반 시민권자들은 세 번째 구역인 매니아눔 세쿤둠에 모여 제국의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열광을 공유했습니다. 가장 높고 열악한 꼭대기층의 나무 갤러리에는 여성과 노예, 빈민층이 배치되어 사회적 소외를 공간으로 드러냈습니다. 하레나라고 불리는 경기장 바닥에는 투사들의 피를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고운 모래가 두껍게 깔렸습니다. 바닥 아래에는 히포금이라 불리는 2층 규모의 복잡한 지하시설이 구축되어 극적 연출의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80개의 수직 통로와 수동 엘리베이터 시스템은 지하의 맹수들을 지상 경기장으로 순식간에 이동시키는 동력이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 트랩 도어들이 열리며 맹수들이 튀어나오는 연출은 관중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전율과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초기에는 지하시설 대신 물을 가득 채워 실제 바다 위 해전을 방불케 하는 나우마키아 공연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인근의 수도관을 통해 공급되는 수백만 리터의 물은 단 몇 시간 만에 거대한 경기장을 인공 바다로 변모시켰습니다. 전쟁 포로와 범죄자 출신의 검투사들은 루두스 마그누스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제국의 오락을 위한 소모품으로 길러졌습니다. 그들은 보리차와 콩 중심의 고탄 수화물 식단으로 체중을 불려 지방층을 형성함으로써 치명적인 자상을 방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무거운 직사각형 방패의 무르밀로와 굽은 칼을 든 트렉스의 대결은 서로 다른 무기 체계가 충돌하는 극한의 기술전이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레티아리우스와 매끄러운 투구를 쓴 세쿠토르의 추격전은 지능적이고도 잔혹한 생존의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빵과 서커스라는 기만적인 정책은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황제의 권력을 유지하는 고도의 정치적 마취제였습니다. 경기를 한번 개최할 때마다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은 제국 후기 재정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다키아 정복을 기념하여 무려 123일 동안 11,000마리의 동물과 10,000명의 투사를 투입한 광란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벽면에 남겨진 당시의 낙서들은 투사들에 대한 시민들의 열광적인 팬덤과 그들의 비참한 삶을 동시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국 후기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생명을 경시하는 잔인한 투기 경기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서기 325년 검투사 경기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며 인류사의 어두운 장을 덮으려 노력했습니다. 서기 404년 호노리우스 황제에 의해 검투사 대결은 영구히 폐지되었고 피해 무대는 마침내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서기 410년 서고트족의 로마 약탈은 제국의 몰락과 함께 콜로셈의 물리적인 관리 체계마저 붕괴시키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서기 523년 마지막으로 기록된 야생 동물 사냥을 끝으로 공식적인 국가 행사장으로서의 기능은 영원히 소멸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프랑지판이 가문 등에 의해 요새로 개조되어 권력 다툼의 중심지이자 군사적 거점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서기 404년 호노리우스 황제에 의해 검투사 대결은 영구히 폐지되었고 피해 무대는 마침내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방치된 폐허 사이로 희귀한 식물들이 자라나며 한때 피로 물들었던 공간은 고요한 생태계의 보고로 바뀌는 역설을 보여주었습니다. 1349년 발생한 거대 지진은 남쪽 외벽을 무너뜨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불균형한 유적의 형태를 결정지었습니다. 무너진 석재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한 궁전들을 짓기 위한 공짜 채석장으로 활용되며 제국의 살점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석재를 연결하던 귀한 철제 클램프들까지 약탈당하면서 외벽 곳곳에는 마치 흉터와 같은 구멍들이 흉물스럽게 남겨졌습니다. 방치된 폐허 사이로 희귀한 식물들이 자라나며 한때 피로 물들었던 공간은 고요한 생태계의 보고로 바뀌는 역설을 보여주었습니다. 19세기 초반 붕괴 위기에 처한 외벽을 지탱하기 위해
거대한 벽돌 지지대를 설치하는 응급 보강 공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1870년대부터 시작된 과학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 지하시설인 히포금의 정교한 실체가 1000년 만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의 원형 투기장 설계는 오늘날 전 세계 대형 스타디움 건축의 표준이 되어 현대 도시 문명 속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무솔리니 정권 시기에 건설된 포리 임페리아리 길은 유적의 접근성을 높였으나 주변 지형의 역사적 맥락을 일부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콜로세움은 특정 국가를 넘어 인류 전체가 보호해야 할 공동의 보물로 공인되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대규모 정밀 세척 작업은 대기 오염으로 검게 그을렸던 대리석에 원래의 눈부신 백색 광채를 다시 입혀주었습니다. 2021년 완공된 새로운 경기장 바닥 복원 사업은 방문객들이 투사의 시선으로 경기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솔리니 정권 시기에 건설된 포리 임페리아리 길은 유적의 접근성을 높였으나 주변 지형의 역사적 맥락을 일부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장과 가장 인접한 1층의 포디움석은 원로원 의원과 제사장 등 제국의 최상류층만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대규모 정밀 세척 작업은 대기 오염으로 검게 그을렸던 대리석에 원래의 눈부신 백색 광채를 다시 입혀주었습니다. 매년 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이 장소는 과거의 잔혹했던 기억을 넘어 화해와 문화 교류에 살아있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로마의 밤하늘 아래 조명을 밝힌 콜로세움은 시간의 파도를 견뎌낸 불멸의 제국이 남긴 가장 웅장한 침묵의 웅변입니다.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과 파괴적 본능이 교차하는 이 공간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묻는 묵직한 역사의 이정표입니다. 2021년 완공된 새로운 경기장 바닥 복원 사업은 방문객들이 투사의 시선으로 경기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고 기억하는 일은 인류가 반복해온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가장 숭고하고도 지적인 노력의 산물입니다. 영원한 도시 로마의 심장부에서 콜로세움은 제국의 쇠락과 부활을 온몸으로 증언하며 인류 문명의 위대함을 오늘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을 견뎌온 이 장엄한 석조물은 단순한 건축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인류 공동의 영혼이자 권력의 거대한 축소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건설 이전, 이곳에는 수천 년 전의 선사시대 흔적들이 겹겹이 쌓여있던 로마의 역사적 지층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기장은 단순한 투기장을 넘어 황제를 신격화하고 제국의 결속력을 다지는 신성한 종교적 의식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기록 속에는 남성 투사들뿐만 아니라 강인한 기상을 뽐내며 경기장을 누볐던 여성 투사들의 놀라운 기록도 존재합니다. 나일강 유역에서 생포된 하마와 악어 등 기이한 동물들은 거대한 함대를 통해 로마의 하구 항구인 오스티아로 운송되었습니다. 제국 전역에 걸쳐 구축된 거대한 동물 공급망은 고대 로마의 물류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고 방대했는지를 입증합니다. 층과 층 사이를 잇는 프라이킹티오네스라고 불리는 수평 통로들은 대규모 인파의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 혈관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친 석조물과 달리 고대의 콜로세움은 눈부신 백색 대리석과 화려한 채색으로 뒤덮인 보석과도 같았습니다. 최상층 아틱 부분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청동 방패들이 줄지어 장식되어 제국의 군사적 위용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했습니다. 타원형의 건축적 구조는 수만 명의 함성을 증폭시키고 집중시켜 경기장을 하나의 거대한 공명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피비린내를 가리기 위해 피워 올린 향기로운 향료의 영인은 관중들의 감각을 자극하며 극한의 몰입감을 유도했습니다. 황제는 테세라라고 불리는 도자기 조각을 관객들에게 던져 경품을 나누어 줌으로써 제국의 자비를 몸소 실천하는 척했습니다. 곡물 배급권과 현금이 담긴 주머니들이 공중으로 뿌려질 때마다 관중들의 충성심은 거대한 함성으로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검투사들의 스승이자 사업가인 라니스타는 투사들의 생사를 관리하며 제국의 오락산업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막사 안에서도 투사들은 가족을 꾸리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인간다운 삶을 갈구했습니다. 검투사들의 부상을 치료하며 발전한 로마의 외과술은 인체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 의학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산화한 투사들의 넋을 기리는 경건한 장례 의식은 생명을 경시하던 시대에도 최소한의 인간적 예우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상처를 덮어버리는 경기장의 모래는 망각의 강처럼 수많은 투사의 피와 제국의 영욕을 조용히 집어삼켰습니다.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밀림에서 야생 맹수를 생포하는 위험한 임무는 제국의 야심이 얼마나 광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매일같이 소비되는 엄청난 양의 육류와 먹이를 공급하는 물류 시스템은 투기장 운영을 위한 또 다른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지하 통로의 벽면은 지상의 거대한 무게를 견디기 위해 지상 구조물만큼이나 정교하고 견고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석재를 연결하는 철제 클램프들은 건물의 뼈대를 잇는 보석과 같았으며 제국의 기술적 완벽주의를 상징하는 요소였습니다. 어둠이 깔린 내부 통로를 밝히던 수천 개의 등불과 횃불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던 거대 축제의 열기를 증명합니다. 가장 높은 층에서 경기를 바라보던 빈민들의 시선은 제국의 화려한 이면 뒤에 숨겨진 차갑고도 먼 사회적 거리를 느끼게 합니다. 2000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이어진 붕괴의 위기 속에서도 로마의 엔지니어들은 필사적인 보강 공사로 유적을 지켜냈습니다. 서기 217년 발생한 대화재는 상부의 나무 구조물을 태워버렸으나 로마인들은 이를 석조로 재건하며 끈기 있게 응전했습니다. 제국 몰락 이후 중세 콜로세움은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활기찬 시장으로 변모하여 로마 시민들의 삶과 밀착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남긴 정교한 스케치들은 잊혔던 고대 문명의 위대함을 다시 일깨우는 미학적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19세기 초 대대적인 잡초 제거 작업은 유적의 훼손을 막고 로마 제국의 순수한 뼈대를 세상 밖으로 다시 드러냈습니다. 현대의 배수 시스템 보건공사는 고대의 공학적 지혜를 계승하여 지하시설이 침수되는 것을 막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첨단 디지털 보건 기술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지하의 복잡한 구조를 완벽하게 재현하여 고고학적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100대 사건 중 12번째라는 이 웅장한 지위는 콜로세움이 우리 문명에 남긴 거대한 흔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콜로세움의 장대한 연대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로마의 영혼과 권력, 그리고 인간 본성이 투영된 거대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장시간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이 얻은 통찰이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